경찰이 어제 박원순 전 시장 수사 TF를 대규모로 꾸린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관련 내용을 처음 보고하고 공간에서 대책회의를 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 불응했다고 합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입니다.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그러니까 이제 성평등 부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그런 자리인데, 처음에 제일 중요한 대목이 8일에 성추행 피해가 고소된 것은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됐고요. 예. 9일 오전에 이 공관을 나선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저녁에 실종 신고가 됐다가 자정이 지나서 이 사망 상태로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고소와 사망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예. 혹시 이 피소됐다는 사실을 경찰 쪽에서 알려줬는가? 청와대에서 알려줬는가? 이게 핵심이었는데 네.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 서울시의 젠더 특보가 예. 8일 날 언젠지 시간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시 외부로부터 불미스러운 일에 시장이 연루됐다. 이 얘기를 제보를 받은 거죠. 예. 그리고 오후 3시경에 시장을 찾아가서 자, 뭐 실수하신 거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박 시장은 답변은 즉답을 피했어요. 예. 1시간 반 후에 고소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소 전에 미리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당일 8일 밤 9시가 넘어서 대책회의가 소집이 됐고 젠더특보도 여기 참석을 해서 불미스러운 이 소식을 들었다. 여기에 대한 이제 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음 날 비서실장이 공관을 방문해서 시장을 만났고 예. 그 직후에 이 시장은 공관을 나가서 실종됐다가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제 확인이 된 건데요. 그럼 여기서 이 젠더특보 역할이 매우 중요한 거죠. 네. 누구에게 언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시장과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고 이런 게 중요한데 경찰이 이제 이 참고인 신분으로 예. 소환을 한 겁니다. 좀 이 내용을 파악해야겠다. 그런데 이제 불응했다 이렇게 전달됐는데 예. 경찰 측은 불응한 것은 아니고 예. 지금 개인 사정으로 출석을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출석 시점을 당사자와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뭐 어쨌든 소국장님 제 임특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어제 한 언론사랑 인터뷰를 했는데 일단 서울시 조사에는 응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확실히 했어요. 예, 임특보 입장에서 이제 어떤 조사든 어쨌든 임해서 성실하게 자기가 얘기를 하겠다 뭐 그런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보도들을 보면은 어제 이제 경찰 조사 이런 부분이 이 건강상의 이유로 응하지 못했다라고 좀 임특보가 해명을 했고요. 보니까 문자 메시지 이런 게 막 굉장히 많이 쏟아지니까 경찰 쪽에서 그런 조사에 응해달라는 아마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을 좀 제때 확인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좀 당분간은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향후에 일정을 좀 잡아서 적극 협조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아마 임특보가 경찰 측에도 전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뭐 서울시 조사든 경찰 조사든 임특보가 성실히 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예, 서혜진 변호사님. 원래 지금 임특보도 서울시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인데 처음에 서울시가 원래 내부 인사랑 외부 전문가를 같이 하는 그런 민간 합동 조사를 꾸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셀프 조사 아니냐, 그 조사를 어떻게 신뢰하느냐 이래갖고 지금은 외부 전문가들로만 조사단을 꾸리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과연 이러면 이제 실효적인 조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서울시는 지금 이미 조사의 주체가 될 수 없고요. 조사의 대상자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미 뭐 그 기자회견 통해서 이 피해자를 지원해주고 있는 뭐 성폭력 상담소라든지 다른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단을 구성할지 그리고 조사단 구성에 있어서 뭐 위원들을 추천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의견을 이제 물었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미 이 지원 단체에서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고요. 그 서울시의 어떤 조사의 공정성이라든지 신뢰성, 객관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 네. 그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은 이상 우리가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떤 표명을 할 입장도 없을 뿐더러 조사단 추천은 더더욱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미 입장을 밝혔어요. 쟤는 참여하지 않겠다를 밝힌 거죠. 예. 그런 이제 입장을 밝히니까 이제 서울시가 그럼 전원 외부 조사단으로 꾸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건 여전히 의문이 있는 겁니다. 외부 조사단으로 꾸린다고 한다면 사실 누가 조사단으로 될지도 좀 의문인 거고 또 지금 결국에는 조사단 구성에 있어서 서울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미 이제 보도상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지금 그 피해자가 기자회견 하기 전에 예. 뭐 이미 기자회견을 좀 연기하기 위해서 전화 연락을 했다는 것도 이미 전원을 접근했다고 알려져 있죠. 보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과연 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주도로 지금 이 꾸려지는 이 조사단의 구성과 조사단의 역할
과연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저는 상당히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서는 사실상 어떤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외부의 기관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는 자꾸 여성단체의 입장에 대해서 제 의견을 표명하라고 좀 촉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사실상 자신들의 어떤 책임을 그 피해자를 지원해주는 단체에 떠넘기려는 그 의도로밖에 저는 해석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수사 의지를 가지고 조사의 의지가 있다면 예.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뭐 서울시 조사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중요한 인물로 꼽힌 임특보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도 좀 있었어요. 뭐 피해자 편에서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박 전 시장을 보좌하는 데 급급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젠더 특보의 역할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뭐 그 서울시장의 어떤 성평등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서울시 내에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에 있어서 시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측이 되죠. 그렇지만 이미 이제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임특보는 사실 이 사실을 고소장 접수하기 전에 알았던 것은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고소장 접수 사실을 알았다면 사실 피해 사실도 인지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피해자가 누군지도 아마 확인을 했을 겁니다. 예. 시장에게 보고하는 역할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이런 사실을 인지를 했더라면 피해자에 대해서 서울시 내에 그 잘 갖춰진 어떤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서 피해자를 구제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없었는지 그 부분이 좀 매우 아쉽습니다. 네. 예. 최영일 평론가님, 네. 조금 전에도 임특보가 굉장히 키맨이다 이렇게 이제 네네.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제일 궁금한 게 도대체 언제 네. 처음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얼마나 들었는지 무엇을 그렇죠. 알고 있었는지가 제일 네. 궁금할 텐데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아무래도 임특보가 여성단체 출신이다 보니까 네. 혹시 그쪽에서 이거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피해자의 변호인은 네. 여성단체를 처음 만난 게 9일 오전이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 8일에는 알 수 예.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일 날 고소가 접수되기 최소한 1시간 전 이전에 알고 있었던 건 확인됐죠. 1시간 반 전에 이 시장에게 뭐 실수하신 거 있느냐 물어봤을 때는 이미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접했을 그렇죠. 다음입니다. 그 전이고요. 네, 맞는 거고요. 9일 날에서야 이제 이 여성단체와 접촉했다. 하지만 이게 지금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 지금 말씀을 드리면 임순영 특보의 프로필은 이 젠더 특보 자리에는 적합합니다. 90년대에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한국인권재단에서 또 일을 합니다. 예. 그러다가 박원순 시장이 시민운동을 하던 시절에 인연을 맺고 예. 희망제작소에서 함께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는 2012년부터는 남인순 의원,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여성특별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의원의 보좌관으로 상당히 이제 오래 재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박원순 시장이 스카웃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서울시의 젠더 특보로 지난해 1월부터 재직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성단체나 인권단체, 시민운동계에서는 상당히 발이 넓을 수밖에 없고 또 정치인의 보좌관을 했기 때문에 정가에도 발이 넓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럼 여성단체와 공식적으로 만난 게 9일 오전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 안에 예전 선후배나 동료로부터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는 문자나 혹은 메신저로 제보받기에는 너무 쉬워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이것도 본인을 지금 조사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어느 시점에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제보를 받은 게 이 고소 사건에 대해서 사전에 알 수 있었던 내용인지 그리고 시장과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지금 이제 저는 임순영 특보를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고 혹은 아직은 이 사실은 젠더 특보 입장에서 시장을 추궁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젠더 거꾸로요. 특보의 역할을 한 예. 것인지 그러니까 이 피해자 입장에서 따진 것인지 예. 아니면은 뭐 서울시장의 입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무마해야 하겠습니다. 라고 대책을 낸 것인지 이걸 아직 특정하기는 어려워요. 예. 본인의 고민은 상당히 지금 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누군가로부터 제보를 받은 거고 그렇죠. 그 내용을 전달한 건 확실하단 말이죠. 이것을 조사해서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단계인데 지금 이게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네. 지금 뭐 야당인 통합당은 이게 혹시라도 청와대나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받은 내용을 박 시장 측 서울시 쪽으로 흘린 거라면 공무상 기밀 누설이나 증거인멸 교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특보의 조사에서의 첫 번째 제보 접수의 밝힘이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죠. 소국장님 뭐 말씀처럼 임특보를 포함해서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박 전 시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해온 그 이른바 6층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6층 이른바 이제 정무라인이죠. 박원순 전 시장을 보좌했던 정무라인 한 뭐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한 20명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 전후 맥락을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8일, 9일에 걸친 이 상황을 본다면 임순영 특보가 8일 오후 3시쯤에 박 전 시장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었고 그리고 나서 그날 밤 9시 반쯤에 또 임특보를 포함한 비서관 2명 등과 박 전 시장이 또 공관에서 대책회의를 했고 그 다음날 9일날 오전에 고한석 전 실장이 또 박 전 시장을 만나서 얘기를 나눴고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또 정무라인 회의를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도 내용들이 그렇게 지금 종합이 되는데 그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본다면 결국은 박 전 시장과 8일, 9일 이 이틀간에 걸쳐서 핵심적으로 가까이 접촉했던 인물들은 전부 이제 6층 정무라인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서울시 조사, 또 경찰 조사, 향후에 이루어질 또 인권위 조사 등등등 모든 뭐 조사 관련된 부분에서 아무래도 6층 그 정무라인 인사들이 집중적으로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고 전 실장과 임특보 같은 경우는 이번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있어서 예. 가장 핵심적인 그렇죠. 키맨으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예, 서현진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가장 이번 사건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알았고 그래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 수 있는 정무 라인들이 다 지금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전화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서를 제공할 텐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어요. 통신영장을. 이게 왜 그런 거죠?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것 자체가 박원순 시장이 사망한 채로 발견한 그 변사 사건에 있어서의 영장 신청이었을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변사 사건에 있어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과연 이 휴대폰에 대해서 뭐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강제 수사의 필요성 판단은 법원은 범죄에 연루돼서 사망한 흔적이 있는지 아니면 타살의 혐의점이 있는지 요거를 중심으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박원순 시장의 강제추행 피소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그 6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각종 뭐 고발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아, 그럼 예, 경찰이 영장을 잘못 친 건가요? 그러면? 잘못 쳤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사건에 있어서는 제대로 쳤다고는 할 수 있지만 예. 사실 이 지금 수사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이 본 사건에 대한 수사 필요성의 목소리가 매우 높잖아요. 근데 사실상 경찰은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수사를 병합해서 할 것인지 예. 어제 구성한 그 수사 TF에 박원순 시장의 이 피소 사실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게 밝혀준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후에 만약 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아니면은 박원순 시장이 피소당한 그 피소 사실에 대한 조사까지 새롭게 이제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박원순 시장의 핸드폰을 다시 한번 통신사실 조회를 해보겠다라고 신청을 한다면 그때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변호사님 그런데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조사 자체에도 의문이 좀 생기고 경찰 조사 또 검찰 조사가 좀 흐지부지한 것 아니냐, 네. 뭐 수사가 흐름을 탈 수 있겠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사실 이미 이 사건의 핵심을 쥐고 있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어느 정도의 한계는 분명히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것은 일단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공소권 없으면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지만 뭐 반쪽짜리 수사든 한계가 있는 수사이든지 간에 지금 어쨌든 수사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좀 적극적으로 수사 의지를 갖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기관으로서의 좀 역할을 충분히 한다는 의미에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좀 문제되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한 수사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